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뭐랄까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스트러타이 모델입니다. KDS 122024 국내 설계 기준에 기반한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볼을 생각하면 그냥 단단하고 거대한 회색 덩어리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엄청난 힘들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죠. 특히 다리 교각처럼 거대한 기둥 위에 육중한 상판이 얹히는 부분, 아니면 건물 기둥과 보가 만나는 복잡한 지점에서는요, 힘의 흐름이 아주 격렬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복잡하게 얽힌 힘의 흐름을 어떻게 단순하고 명쾌한 트러스 모델로 바꿔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언어를 해석하고 그걸 눈에 보이는 철근과 콘크리트 설계로 번역해내는 과정,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료의 시작부터 D 영역, 그러니까 응력 교란 영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왜 이 특별한 영역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보 이론은요, 보의 중앙부처럼 힘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곳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이걸 B 영역, 즉 베르누이 영역이라고 부르죠. 변형 후에도 평면이 유지된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아주 얌전한 구간입니다. 아, 그 유명한 평면 유지 과정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중이 직접 가해지는 지점이라던가 기중이랑 보호가 만나는 곳, 아니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곳처럼 기하학적 모양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요. 마치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거대한 바위를 만나거나 폭포 아래로 떨어지면서 격렬한 소용돌이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힘의 흐름이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곳이 바로 D 영역, 즉 응력교란 영역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스트러타이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요, 엔지니어들이 이런 D 영역을 어떻게 다뤘던 건가요?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철근을 좀 넉넉하게 더 넣는 식으로 뭐랄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했던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에는 명확한 설계법이 없어서요. 경험 많은 엔지니어의 직관이나 경험적인 상세 규정에 많이 의존했죠. 그러다 보니 안전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설계하는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힘의 흐름을 잘못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D 영역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풀기 위한 도구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트러타이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경험과 직관의 영역에 있던 걸 과학과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온 거네요.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실제 구조물 속의 복잡한 응력 흐름을 파란색 압축제랑 빨간색 인장제, 이 직선들로 구성된 트러스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 나오던데 이게 그 해법의 핵심 아이디어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트러스 이상화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경로를 추적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콘크리트 내부에서 압축력이 강하게 흐르는 경로를 찾아내서 파란색 스트럿, 즉 압축제라는 부재로 단순화하고요. 또 인장력이 집중되는 경로는 빨간색 타이, 인장제로 치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을 절점으로 정의하고요. 마치 복잡한 지형도에서 핵심 등산로만 딱 골라서 그려내는 작업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복잡했던 연속체의 응력 문제가 뭐랄까 레고 블록처럼 몇 개의 간단한 부재들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즉 힘의 평형 조건과 재료의 항복 조건이라는 두 가지 명확한 원리를 바탕으로 구조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금 그 레고 블록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립해야 할 그 블록들, 그러니까 스트럿, 타이, 절점이라는 것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진 블록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스트럿은 압축력을 전달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힘을 받는 면에서 반대편으로 전달되면서 힘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목이 잘록한 병 모양을 띈다고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가 꾹 눌려서 버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힘이 한 점에서 작용해도 넓게 퍼져나가면서 전달되니까 자연스럽게 병 모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으로 타이는 인장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아주 취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역할은 전적으로 내부에 배치된 철근이 담당합니다. 콘크리트가 인장력 때문에 쩍 갈라지려고 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철건을 배치하는 거죠. 마치 강력한 밧줄처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을, 철근은 당기는 힘을 전담하는 완벽한 분합 체계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절점은 뭔가요? 과 타이가 만나서 힘을 주고받는 교차점입니다. 모든 힘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처럼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이 교차점에서 콘크리트가 집중 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강도를 별도로 검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엔지니어가 실제로 이 모델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러처럼 힘의 경로를 추적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그런 과정 같을 것 같은데요. 하하,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실제로 비슷합니다. 자료에 나온 6단계 절차를 따라가 보면 1단계에서 먼저 D 영역이 어디인지 범위를 특정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하중이 어떤 경로로 흘러갈지 예측해서 트러스 모델을 구성하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 잠깐만요. 2단계에서 트러스 모델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모델 모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엔지니어마다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엔지니어마다 다르게 그릴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델이든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하고 실제 힘의 흐름에 가까울수록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단계가 엔지니어의 통찰력과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모델이 완성되면 3단계에서 간단한 구조 해석을 통해 각 스트럿과 타이에 얼마나 큰 힘이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힘의 크기까지 계산이 끝났군요. 그 다음은요? 그다음 4단계와 5단계가 실질적인 설계의 핵심입니다. 계산된 힘을 바탕으로 스트럿, 그러니까 콘크리트 단면이 그 압축력을 버틸 수 있는지, 또 타이가 그 인장력을 감당하려면 철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절점이 집중되는 힘에 안전한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거죠. 마지막 6단계에서는 실제 도면에 철근을 어떻게 배치하고 끝부분을 어떻게 콘크리트에 단단히 고정시킬지, 즉 정착시킬지 상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안전한 실제 구조로 구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러스 설계 부분을 보니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가 가진 압축 강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유효 압축 강도라는 걸 쓰고 여기에 또 효율 계수 베타 S라는 것을 곱해서 강도를 일부러 낮춰서 계산하네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스트럿이 실험실에서처럼 완벽하게 균일한 압축력만 받는 이상적인 상황은 현실에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병모량 스트럿에서는요. 압축력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스트럿의 양 옆구리가 바깥으로 터져나가려는 횡방향 인장이 발생합니다. 마치 물풍선을 위아래로 꼭 누르면 옆으로 불룩해지면서 터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아, 콘크리트 내부에 스스로를 터트리려는 힘이 생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인장력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스트럿 전체의 압축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효율계수 베타-S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강도 저하 효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단면적이 일정한 이상적인 각기둥 스트럿은 강도 저하가 없다고 보고 베타-S를 1.0으로 쓰고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병 모양 스트럿은 0.75, 만약에 횡방향 인장을 막아줄 보강철근이 없다면 0.60까지 강도를 낮춰서 평가합니다. 심지어 스트럿 주변이 온통 인장을 받는 영역, 예를 들어 인장 플랜지 같은 곳에 있다면 0.40까지 강도를 낮춰서 아주 보수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효율 계수 0.75를 적용하려면 그냥 스트럿 주변에 철근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값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설계 기준에서는 베타-S 0.75라는 값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트럿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병의 가장 불룩한 부분에 그 횡방향 인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구속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보강 철근이 내부 콘크리트가 터져나가지 않도록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0.75라는 효율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스트럿의 비밀을 파헤쳐 보니 타이와 절점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겨진 원칙들이 있을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타이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타이가 받는 인장력은 오로지 철근이 부담한다는 것. 콘크리트의 미미한 인장 강도는 계산해서 아예 무시하고요. 둘째는 중심선 일치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그린 트러스 모델상의 타이 축선과 실제 배치되는 여러 가닥의 철근 다발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축선이 어긋나면 편심이 발생해서 철근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힘이 작용하고 설계의 가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불일치가 나비 효과처럼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겠군요. 절점은 어떻습니까? 절점은 힘의 교차로인데요. 여기서도 효율계수 베타 N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절점에 어떤 종류의 부재들이 연결되느냐에 따라 허용 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타이, 즉 인장재의 개수가 많을수록, 다시 말해 잡아당기는 힘이 많을수록 절점은 더 약해진다고 봅니다. 신기하네요. 보통 연결부는 여러 부재가 모여서 더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잡아당기는 부재가 많을수록 오히려 약해진다고 평가하는 거군요. 마치 여러 방향에서 잡아당겨서 터지기 직전의 상태를 가정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압축력, 즉 스트럿만 세 방향에서 모이는 CCT 절점은 콘크리트를 모든 방향에서 꽉 눌러주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강해서 베타 N이 1.0입니다. 하지만 인장재, 타이가 하나 붙는 CCT 절점은 한쪽에서 잡아당기기 시작하니까 약해져서 0.80, 두 개 이상 붙는 CTT 절점은 여러 방향에서 잡아당기니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0.60까지 강도를 낮춰서 평가합니다. 모든 부재의 강도 검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또 있군요. 자료에 강도 감소 계수 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앞서 나온 효율 계수들과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이건 모든 계산이 끝난 뒤에 적용하는 최종 단계의 안전장치입니다. 재료 강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나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오차까지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재료의 파괴 특성이 아주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파괴 특성이요? 네, 갑자기 펑 하고 예고 없이 부서지는 취성 파괴의 위험이 있는 스트럿, 즉 콘크리트 압축 파괴는 매우 위험하니까요. 더 보수적으로 강도 감소 계수 0.75를 적용해서 안전을 확보합니다. 반면에 파괴되기 전에 충분히 늘어나면서 나 곧 끊어질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연성 파괴가 기대되는 타이, 즉 철근 항복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므로 0.85를 적용해서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정착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착은 모든 설계의 활용 정정입니다. 타일을 이루는 철근이 계산된 힘을 제대로 내려면 절점 영역을 지나서 충분한 길이만큼 콘크리트에 단단히 묻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죠. 아무리 튼튼한 밧줄이라도 끝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이 정착 길이가 부족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복잡한 계산이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계산을 완벽하게 해도 마지막에 그 힘을 제대로 묶어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네요. 설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디테일의 연속이군요. 자, 오늘 콘크리트 구조 속 힘의 흐름을 따라 스트럿, 타이 모델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자연현상을 논리적인 모델로 풀어내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기존의 간단한 보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복잡한 D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설계법이라는 점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를 밝혀주는 필수적인 도구인 셈이죠. 둘째는요, 어떤 트러스 모양을 구성하느냐, 즉 형상이 곧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엔지니어가 힘의 경로를 어떻게 예측하고 모델링하느냐가 전체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은 단순히 철근량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구조물 내부에 보이지 않는 힘과 대화하는 엔지니어의 언어와도 같아요. 힘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듣고 그 길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즉, 구조에 억지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안전을 찾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스트러트 타이 모델은 엔지니어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현실을 이상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예를 들어 유한 요소 해석 같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실제 콘크리트 내부의 응력 흐름을 매우 정밀하게 거의 사진처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언젠가 이런 강력한 컴퓨터 해석이 스트러트 타이 모델 같은 단순화된 기법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컴퓨터가 쏟아내는 그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힘의 경로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조 시스템을 구상하는 엔지니어의 통찰력과 이상화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